북일의 공공분양 A1 5블럭, A1 12블럭 미래에 당첨되신 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축하드리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가 돈이 되는 입지입니다. 먼저 위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위례 신도시는 3개의 행정구가 접해 있습니다. 송파구 위례동, 성남시 위례동, 경기도 하남시 위례동 38%, 41%, 21%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또 이 수변공원을 기준으로 북위례와 남위례로 나뉘는데요. 일반적으로 평판은 북위례가 더 낫다는 평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생활권이고 또 송파구에 속해 있고 이미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마천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큰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북위례인 거죠. 이번에 공급되는 북위례 공공분양 A1 5블럭, A1 12블럭은 행정구역이 송파구 거여동입니다. 예, 송파구 거여동에 속해 있는 겁니다. 특히 송파구는 지금 서울에서 제일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67만 명이죠. 1위입니다. 1위. 2위는 강서 59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3위가 강남 54만 명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송파구로 들어오는가 이렇게 1위서부터 10위까지 봤는데 그 중에 이제 4위까지만 살펴보면요. 1위는 강남입니다. 11%고요. 그 다음에 강동, 성남, 또 4위가 서초구 4%, 합이 15%가 강남, 서초에서 인구가 현재 유입이 되고 있는 거죠. 그 67만 명의 송파 인구가 골고루 사는 건 아니고요. 역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역, 그 다음에 가락시장역, 문정역, 올림픽공원, 송파나루역 요 세 군데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해 있는데요. 보시면 잠실동이 약 11만 3천 명으로 제일 인구가 많습니다. 당연히 강남과의 접근성도 뭐 엄청 좋죠. 두 번째가 가락동 88,978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방이동입니다. 3위가 방이동 66,671명. 저희는 지금 현재 거여동에 속해 있고요. 인구는 29,761명. 아직까지는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편이죠. 위례 신도시의 단점은 하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교통망입니다. 하지만 이런 오점이 있으면 개선하려고 하겠죠. 평생을 교통 불편하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강남역, 선릉역, 삼성역 코엑스 이 세 개를 중심으로 지금 저희 속해 있는 거여단지 강남까지는 약 41분 소요된다는 그런 자료입니다. 예. 보통 저희가 이제 행복한 거리를 30분 이내의 거리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30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한 10분 정도 초과되는 거리이기도 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30분 이내로 압축시키느냐에 따라서 집값도 상승하겠죠. 이러한 교통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이 위례선과 위례 신사선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위례 신사선, 위례 신사선인데요. 요 파란색. 위례 신사선은 이 위례 신도시에서 신사역까지 약 14.8km, 11개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완전히 핵심 노선입니다. 위례역에서 가락시장역이 3호선이죠. 하교울역 3호선이죠. 삼성역 2호선이고요. 봉은사역 9호선이고요. 청담역 7호선이고요. 그리고 3호선 신사역. 완전히 서울의 핵심 지역을 관통하는 노선이기도 하죠. 하지만 저희 이 북위례, 저희 이제 이 정도의 이제 북위례의 경우에는 위례 신사선보다는 이 위례선 진행 과정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위례 신사선이 없더라도 이 거여역을 통해서 강남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례 신사선보다는 위례선 진행 과정에 더 관심을 둬야 하는데요. 당초 이 위례 신도시는 TOD 개발 방식이었습니다. TOD. 이게 이제 대중교통 지향 개발 방식이라고 해서 Transit Oriented Development라고 그 약자인데요. 전략이 뭐냐면 교통과 도시가 함께 성장한다라는 기본 전략으로 이게 위례 신도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활용 점정이 바로 이 위례선인 거죠. 위례선.
이번에 분양인 A1 5블록, A1 12블록은 지금 이 위례선 약 104호, 104 정거장에 위치해 있는 건데요. 위례선은 당초에 민자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민자 사업으로 추진했고 총 연장 5.4km인데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돼서 하네, 안 하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근데 안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중심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TOD 개발. 18년 6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서울시가 건설 운영을 대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이게 공공사업으로 다시 전환이 된 거죠. 아까 민자사업에서. 그래서 사업 기간은 올해 2024년서부터 하겠다 하고 재원도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당시보다 574억 원 늘어난 2,853억 원으로 LH와 SH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시 이야기가 되고 있죠.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2020년 11월 19일 기사인데 10년 넘게 끌어온 위례선 트램 공기 대폭 단축될 듯.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봤더니 설계 시공을 일괄 입찰하겠다. 그래서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준공 일정을 단축하겠다. 이제 이런 비전을 또 얘기했습니다. 현재 저희 A1 5블록, A1 12블록이고요. 위치는 여기고 104 정거장에 지금 위치해 있죠. 패스트 트랙이라는 건 뭐냐면 공사 기간의 단축 또 조기 준공을 위해서 설계 또 구매 계약 뭐 이런 것들을 병렬식으로 이렇게 같이 진행하겠다는 게 패스트 트랙입니다. 기존의 어떤 공사 방식은 이런 병렬식이 아니라 직렬식이죠. 직렬식. 앞에 단계가 진행이 돼야 다음 단계가 진행되는 이 직렬식 방식인데요. 이게 단점은 뭐냐면 공사 기간이 너무 늘어나요. 왜냐면 이게 진행이 안 되면 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패스트 트랙으로 이거를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정말 흥분되는 기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례선이 어떻게 보면 위례 신도시 활용점점인데 이게 개발이 완료될 때 위례 신도시가 완성이 되는 거고 교통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겠다는 전략이 먹힌다면 더불어서 집값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겁니다. 두 번째 당첨에 축하드린 이유는 미리미리 공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자산 및 소득만 충족을 하면 추첨제였고요. 또 일반 공급 분양의 경우에는 자산 및 소득 기준이 없었던 분양이었습니다. 이번에 공급량을 분석해 보면요. 총 1676가구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이 그 중에 1386가구 83%가 공급이 됐고요. 일반 공급이 290가구 17% 정도 공급이 된 겁니다. 특별 공급 1386가구 중에 생애 최초는 418가구가 공급됐고요. 비율로는 특별 공급 대비 30% 정도 비율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위례지구 12블록 또 위례지구 5블록을 보면요. 공급 평형을 보면요. 전용 66, 70, 75, 80, 84 또 전용 64, 74, 84였어요. 즉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평형들만 공급됐던 거죠. 그건 무슨 의미 하느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평형은 소득 및 자산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 공급부는 자산 및 소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 2년 이상 거주자 50% 먼저 뽑고요. 그 다음에 서울 2년 미만 거주자, 인천, 경기 수도권 거주자 50%,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월 저축액 등을 감안하죠. 공공분양, 일반 분양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1순위의 동일 자격 경쟁할 때 보는 게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저축 총액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을 하고 이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이 되는 건데요.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올해 공공분양 당해지역 커트라인 하한선을 볼까요?
하남 위례 같은 경우에 전용 59 저축액이 1,344만 원이었고요. 이 1,340만 원을 저축하려면 11년 2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가천 제이드자이드 같은 경우 1,670만 원, 13년 9개월. 고독강일 4단지 같은 경우가 1,960만 원, 약 16년 3개월 정도가 소요되죠. 이번에는 일반 공급 수도권 커트라인 하한선 한번 볼 건데요. 하남 위례가 전용 59제곱미터 2,200만 원. 그러면 얼마냐? 가입 기간은 18년 6개월입니다. 과천 제이드자이가 2,336만 원, 19년 5개월이었고요. 고독강일 4단지가 1,960만 원, 16년 3. 수도권 지역이 당해 지역보다 1.3배에서 약 1.6배 정도 저축 금액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 경쟁 시에는 추첨으로 진행했습니다. 추첨으로 여기 보시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따라서 가점이 낮거나 신혼부부인데 자녀가 없거나 아까 저축액 보셨죠? 저축액이 적을 때 이 생애 최초를 노려볼만 했죠. 지금까지 이게 뭔 얘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부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공공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먼저 분양 주체입니다. 국민주택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고요. 그 다음 민영주택은 당연히 민영기업이죠. 삼성, 현대, GS. 그 다음에 공공주택은 가입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4개월, 24회 납부라는 이런 조건이 있고요. 민영주택은 그런 거 납부는 없죠. 그냥 24개월 경과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통장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납니다. 국민주택, 공공주택 같은 경우엔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청약 저축만 가능합니다. 반면에 민영주택 같은 경우엔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가능합니다. 비교해 보시면 청약 예금 부금 갖고 국민주택, 공공주택을 응시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입주 대상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국민주택,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하고요.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2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은 세대 구성원이면 됩니다. 국민주택, 공공주택은 월 1회 납입금액 10만원까지 인정하는 이런 제도가 있고요. 민영주택은 서울 300, 기타 광역시 250, 기타 200, 85제곱미터 이하 기준입니다. 이 금액만 충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첨 방식에 있어서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40제곱미터 이상은 저축 총액을 보고요. 40제곱미터 이하는 납입 횟수를 봅니다.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점이나 추첨제로만 진행을 하죠. 이런 저축 총액이나 납입 횟수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급 비율인데요. 국민주택, 공공주택은 특별공급이 85%, 그리고 일반 공급이 15% 수준이고요.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43%, 일반 공급이 57%인 거죠. 그리고 얘기했던 이 소득 기준이요. 소득 기준. 국민주택, 공공주택은 특별공급 소득 봅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소득을 봅니다. 그렇지만 이상은 아까 봤듯이 소득을 보지 않죠. 그리고 민영주택 같은 경우엔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이 있고요.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엔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청약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요번에 청약 열기 뜨거웠던 별내 차이, 부적격자가 쏟아져. 공부를 안 하면 이제 부적격자가 생기는 거죠. 가장 많았던 게 이제 무주택 기가 기산 32%였고요. 특별 공급 자격 요건이 27%에 해당됩니다. 27%. 방금 제가 이제 비교해 드렸죠. 또 부양 가족 수 오류가 21%.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당첨되고도 비교하는 김에 이 국민주택, 공공주택, 그리고 민영주택 특별 공급 소득 비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준은 우리가 보통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몇 프로 이렇게 하죠. 국민주택, 공공주택 같은 경우 신혼부부는 100%, 120%, 맞벌이 같은 경우입니다. 외벌이는 100%, 맞벌이는 120%고요.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선공급 75%는 홀벌이 100%, 외벌이 100%, 그 다음에 맞벌이가 120%고요. 일반 25%는 홀벌이, 외벌이 120%, 맞벌이 130%까지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는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100%고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은 130%고요. 국민주택은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120%, 민영주택은 다자녀 같은 경우에 없습니다. 월 평균 소득이 몇 프로라는 그런 규정이 없고요.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에 국민주택은 120%, 민영주택 그런 규정, 소득 규정이 없습니다.
얼마 전 국토부에서 또 발표했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을 2021년서부터 완화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요. 국민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우선과 일반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선 70%는 외벌이 100%, 120% 먼저 배정하고요. 그다음 나머지 일반 30%는 외벌이 130%, 맞벌이 140%까지 확대됐고요.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선 70%는 외벌이 100%, 맞벌이 120%, 그 다음에 30%는 외벌이 140%, 맞벌이 160%까지 소득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국민주택에는 있지만 민영주택에는 없는 것, 바로 이 자산 기준이죠. 특별공급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자산을 보는데요.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 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 특별공급이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자동차도 2,764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받을 때 이런 자산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또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공통점을 보네요. 국민주택, 민영주택 전매 제한 다 10년이고요. 의무, 지금 현재 국민주택은 거주 의무가 있고요.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내년서부터 2021년 2월 이후부터는 거주 의무가 생길 예정입니다. 세 번째 축하드리는 이유는 14억 아파트를 6억에 가져가기 때문이죠. 보금자리 주택 강남 세곡 푸르지오 같은 경우 전용 84제곱미터가 2011년 분양가가 3억 4천만 원이었는데 현재 시세가 14억 원입니다. 아, 공공주택은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구나 라는 걸 여실히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례죠. 위례 장지동 송파 꿈의 그린, 현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실거래가 기준이 14억 9,750만 원이었습니다. 은행 꿈의 그린 바로 밑에 있는 단지 위례 자이언앤센트럴, 이것도 보면 최근 실거래가 14억 500 정도의 거래가 완료됐네요. 시세가 14억, 분양가가 6억, 그러면 8억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2020년 11월 26일 기사인데요. 경실련에서 위례 신도시 로또 분양은 사실 바가지 분양이에요 라는 발표를 합니다. 평당 1250만 원을 1981만 원에 분양했다는 거죠. 이것마저도 비싸다는 겁니다. 자금 납부 스케줄을 어떻게 잡을까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분양가가 6억 4,200만 원 기준이고요. 계약금 20%, 중도금 20%, 잔금이 60%죠. 그래서 계약금이 1억 2,800, 중도금 1억 2,800, 잔금이 3억 8,500 정도 이렇게 필요한데요. 그러면 잔금 때 대출이 어떻게 나냐 이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초보자들은 6억 4,200에 40% 대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시세 대비 대출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계약금 1억 2,858만 천 원 내고요. 잔금 때 예상 대출액은 4억 6천만 원입니다. 왜? 14억 기준으로 40%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14억이죠. 이걸 14억이라고 했을 때 9억까지는 40% 대출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과분이 이제 5억이죠. 5억까지는 20% 대출이 나오는 겁니다. 해서 9억에 40%니까 3억 6천이고요. 5억에 20%니까 1억이죠. 그래서 입주 때는 약 5,4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시세 14억인 경우고 혹시 집값이 좀 떨어져서 시세 13억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시세 13억인 경우에 분양가는 동일하고요. 계약금은 1억 2,800 똑같습니다. 9억에 대한 40%니까 3억 6천 똑같죠. 13억이니까 이게 4억으로 줄죠. 그럼 4억에 20%니까 8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4억 4천만 원이 대출이 가능한 거니까 입주 시 때는 7,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분양가 6억 4,200짜리 아파트의 경우에 시세가 14억인 경우 케이스 1이죠. 시세가 14억인 경우에 자기 자본은 약 1억 8,200 정도가 필요한 거고요. 케이스 2 시세가 13억인 경우에는 자기 자본은 약 2억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미래의 당첨자
분들 축하드립니다.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유의할 사항은 일반 분양의 입주자로 선정됐다면 입주 시까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계약 체결 이후라도 계약을 해제합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나아가 위약금까지 낼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당첨은 되지 않았지만 예비 입주자로 선정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예비 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니까 이 부분도 유의해 주세요.